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네. 선거가 끝나면 조금 뭐 휴지기가 있으려나 했는데 더 바빠요. 네, 휴지할 게 더 많아졌어요. 대통령계에 또 기자회견이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예. 저희가. 2년 만에 기자회견, 17개월 만에 질문도 하고. 아, 그전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저희 애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네. 제가 출연한 방송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오은영의 취재편이잖아요. 아, 장윤선과 오은영이 합쳐진가요? 그래가지고 아니 오은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뭘 애가 헷갈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일단은 뭐 그래도 프로그램명 뒤에가 맞으니까 일단 넘어갔습니다. 취재 편의점은 맞췄다. 알고 있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어린이가 네. 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은영 장윤선 급으로. 기자가 오은영급이다. 네, 오은영급이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다. 아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아유, 초등학교 4학년.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 아마도 이거 상당 기간 여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네. 동아일보에도 상당히 세게 보도를 했던데 어제 한국일보가 네. 대담을 했습니다. 누구랑 했냐면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그리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네. 교수 이제 두 분의 대담인데 사실상 이 두 분이 지난 영수회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네.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선, 예? 비선 비공개 라인 뭐 밀사. 밀사 굳이 뭐 별 얘기하면. 얘기가 네.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골프 회동도 제안하고 뭐 부부동반 네, 부부동반 모임. 모임도. 그다음에 네. 실제로 총리 추천을 했었는데 또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절한 뭐 이런 내용도 싹 다 보도가 네. 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보면은 대통령실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도 어제 여러 갈래로 취재를 해봤는데 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내용 자체가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함성득 교수와 임혁백 교수는 예. 고려대 그 사제지간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임혁백 교수가 스승에 해당하고 예. 함성득 교수가 제자에 해당하는 건데 예. 아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함성득 교수와는 굉장히 후보 신분부터 오랫동안 교류를 유지해왔고 네.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 친분관계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밀사의 주체로 등장을 했는데 네. 그 사람과 그 임혁백 교수가 언론지상에 나가서 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 거간꾼으로서 자신들이 무슨 역할을 그러니까요. 했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공개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히 보수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예. 일단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그 함성득 교수의 말을 빌자면 네. 그 이재명 대표와 그럼 영수회담을 8차례 잘 왜 못했냐 그랬더니 예. 그 강성 지지층이나 참모들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럼 결국 뭡니까? 강성 지지층이라는 거는 보수의 코어를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재명을 피고인 프레임으로 봤다는 게 자기가 아니고 마치 예. 지지층의 탓을 돌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이유에서 지지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의 비토 중에 하나가 예. 문재인 간첩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정권 교체의 과실을 혹시나 남주는 예. 효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두 분이 워낙 뭐 아파트에 있는 단지 안에 목욕탕에서 예, 뭐 서로 사우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소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의무라 없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라고 하기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보도를?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본인이 가까운 사람한테 속내를 털어놨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이 아무 가감 없이 보도가 된다. 심지어 이게 정권 말이나 정권 후에 어떤 비사로서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지금 한참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중간에 나온 것이잖아요. 네.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무 기능이 마비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 보좌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것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대통령 주변에 비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뿐만 아니라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 라인에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주변에서 이거
확인한 거 맞다. 좀 타진해 본 적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것이 관저 정치라고 하는 의혹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정치 정권말 풍경인데 어떻게 2년밖에 안 된 정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가 정말 좀 충격적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여권 내 동향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이 두 그렇습니다. 가지 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국무총리 초청권을 이재명 대표에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 사실은 박영선 장관 아까 우리 김은지가 얘기했지만 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박영선 이름 나왔을 때 여당 인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이 추천권을 2년 국정 임기를 3년이 남긴 정부가 예. 야당한테 주느냐 네. 이런 비난을 했는데 예.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하는 자료이기도 하고 예. 더군다나 비서실 개편을 할 때 차기 대선에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배제하겠다. 배제하고 싶으니까 예.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원희룡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된 겁니다. 예. 원희룡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참모이기도 했고 예. 심지어는 개항 선거를 나가서 이재명 그렇죠. 대표와 맞붙어서 어떻게 자객 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를 던져서 대통령이 예. 희생한 사람인데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을 이재명 대표의 그런 원에 따라서 예. 비서실장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 여권이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핵폭탄급의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부터 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사실상 보수 괴멸하러 진짜 온 거 아니냐. 예? 그리고 탈당해라 막 이런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건데 아마 상당히 커다란 이제 혼돈의 도가니로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 대목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 이제 동아일보를 보면 이명백 교수하고 직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뭐 총리 추천권 이재명 대표한테 준다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꼭두각시처럼 쓰고 버려질 총리라면 나는 추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권 개편 구사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원희룡 장관 네. 얘기죠. 이제 그런 그 여권 개편 구상할 때 뭐 배제하겠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표는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런 오히려, 얘기를 예. 했다는 거고. 그리고 비서실장 정무수석 새로 임명해도 되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누굽니까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예. 그랬을 때 보니까 실제 뭐 맘대로 해라라고 했더니 실제로 며칠 뒤에 정진석 홍철호 하더라. 이 정권말 도대체가 풍경입니다. 이게 정권말 이게 있을 수 2년도 안 된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사실상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의중을 물어보고 사실상 결제 받아가지고 뭐 인사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보수층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하는 태도와 네.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지점 때문에 도통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발딛고 정치하시는 분이냐라고 네. 물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여지는 메시지로서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물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 만남을 거절하긴 했지만 여튼 누구에게 더 가다 있느냐라는 지점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가장 문제적인 것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온다는 게 핵심 저는 문제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것도 언론지사 인터뷰 형태로 예. 취재 결과도 취재도 아니고.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열심히 기대기에서 듣는 내용이 네. 아니라 아니죠. 본인들이 언론사에 나와서 찾아가서 인터뷰 넥타이까지 매고 내가 비선이다라고 이제 그 사진까지 찍고 다 얘기를 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그 나란히 앉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대담을 한 거예요. 좌담을 한 겁니다. 네. 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영수회담의 뒤에 우리가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한 거야라는 거를 왜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전략가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 네. 이렇게 네. 선거지를 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영수회담 뒤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예, 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부인은 하겠죠.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은 없고 뭐 일종의 이제 선긋기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한국일보 쪽에 혹시 취재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네. 아시겠지만은 특히나 서로 색깔이 다른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인터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현안 자체가 뭡니까? 영수회담이랑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자발적 동기나 참여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인터뷰라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중을 확인한 누군가가 언론사를 통해서 기사화해야 된다는 당위를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 교수님 좀 들어와 주세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내가 이 대표를 좀 만나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메신저가 가동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렇다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작심한 듯 말을 꺼내기 시작을 했고 관련된 내용을 줄줄이 지금 구규영 기자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다 나왔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어쨌든 범야권 192석이라는 엄청난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 민주당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대통령이 본인이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혼자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이제 의심스러운 눈길인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불만들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와 관련된 비선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아주 세게 사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보수가 받아들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어제 김대중 칼럼은 그 보수여 단결하라. 대통령한테 나중에 결심해라. 보수의 대표로서 당당해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사실은 이제 함성득 이분이 대통령학을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고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게 이 정부 초반에 인수위를 꾸렸는데 원래 정치분과위원 국민통합위원회인가요? 거기 내정이 됐다가 그 과거에 이제 사법 처리된 전력 때문에 그게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그 제 기사를 좀 인용해드리면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당시 불발된 내용을 다루면서 당시에 함 원장 그리고 쉽게 함 교수랑 통화를 합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대목이 제가 누가 이거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렸다 말 안 합니다. 앞으로 분과위원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직속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정권 인수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야, 그러면 이게 또 성사된 과정에서 또 한 분이 계시네. 아니 물론 모릅니다. 이게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하가 추정입니다, 추정. 근데 뭐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사실은 김한길 대표가 과거에 이제 여러모로 강조해왔던 부분들 협치라는 것도 제일 야당 대표일 때 매우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과 뜻은 그 이제 함 교수님이 움직인 부분과 굉장히 일치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제 민주당 쪽에 취재를 했는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김한길 위원장이 아니고서야 이런 판이 열릴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획기적이죠. 주요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대단히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본인에게 다가올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직감하면서 일단 본인의 문제, 그다음에 부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정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다. 상당히 코너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 왜 대선 출마하느냐라는 식의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말고 그러니까 어떤 행태들과 말의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정치권으로 뛰어든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결국은 대통령을 왜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고 있냐라고 봤을 경우에 가장 중심에 본인과 주변의 생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상황에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과 관련한 어떤 협치와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진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통합의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극단적 보수, 사실상 극우적 노선을 특히 이제 사관에서는 뉴라이트에서 아니 멀쩡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왜 철거하겠다고 나서면 보수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살펴볼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네. 보수 차원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부인은 하긴 했지만 이 파장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측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뭐 여러 의원들이 좀 출연도 하고 그랬던데. 네, 국민의힘에선 당연하게 근데 물론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기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긴 맞아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 같은 문제점들은 좀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전당대회 구도에 따라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레임덕 사실 이게 결국 레임덕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국 정권말 풍경이다. 예. 권력 누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설사 자기네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나와서 떠든다고 하는 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이분들 자기 장사하는 측면들이 있는 맞아요. 것이죠. 네. 내가 이만큼 대통령과 가깝고 내가 이만큼 무언가를 알고 있다. 내가 역할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네. 권력 누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아주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제가 것이죠. 오늘 그 라디오를 좀 참고를 예. 해보니까 예. 윤상현 의원이 네. BBS 출연해서 함성득 유명백 비서 논란 질문을 받자 뭐라고 답했냐면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교수 두 분이 만천하에 공개를 했다. 인터뷰를 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예. 총리라는 게 추천을 어떻게 의뢰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리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입니까? 예. 반문을 하고 예. 본인들이 어떤 소위 말해서 허장성세가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도 한 것 같은데 여하간 네. 중간에 키는 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냐 총리를 추천하게 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속내는. 지금 누가 네.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가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급기야 제가 오늘 뭐 동아일보 많이 인용을 하는데 오늘 칼럼 제목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이젠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야, 씨. 이런 네, 조언이 저도 나옵니다. 봤습니다. 예, 네. 제목이 이재명 대표 이제는 경제 네. 공부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좀 신경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복귀해 보면 그러면 박영선 장관, 양정철 그 원장의 비서실장설, 총리설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이긴 하지만은 네. 이렇게 밀사들이 오고 가고 국무총리를 중립형 야권 추천의 중립형으로 하려고 했고 그랬다고 네. 한다면 결국은 대통령실의 검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윤 대통령 부부와 인간적인 교우 관계가 있고 네. 정치적으로도 지향점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네. 그런 사람을 물색을 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박영선 총리설과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네. 한때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다시 돌아보니 이 일을 더 씌워보니 정말로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공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부분을 양보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둘이 잘 지내고 골프 치고 부부 동반 모임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그 좀 잘 지내고 가끔 우리가 통화도 하면서 술도 한잔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프도 치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 총선 민심 제대로 못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사소하게 해서 한 걸 어떻게 이렇게 공개합니까? 이런 분이랑 가까이 지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 확인 취재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칩니까? 아니 골프를 칠 줄 알아요. 골프 해도 네,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골프 옛날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골프 안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네. 윤 대통령이 골프 안 친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똑같이 네. 얘기하네. 네. 아니 같이 배울 수도 있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요즘 같이 누구나 연습장에, 다치는데 같이 예. 연습장부터 가자. 가자. 공동 동반으로 가자.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친목 도모하려고 대통령이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절감하게 되고 서울시 의회 상황만 봐도 TBS라는 방송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국 위기까지 놓이게 된 것도 결국엔 서울시 의회를 국민의힘이 다수가 장악하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선거 잘해야 된다, 투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면서 여하간 지금 이 내용은 끊임없는 취재가 좀 필요하다, 후속 취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진짜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온라인에 반영되는 모습들은 좀 더 이제 목소리가 크신 분들 네. 이야기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민심이 움직이는지는 좀 이렇게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핵심 문제점은 집도끼조차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지층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각종 지표들도 네. 잘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갤럽 조사 어떻게 나올지 네. 진짜 궁금합니다. 내일은 달렸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뭐 여러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이게 소통이라고 보냐, 야당 대표에게 굴욕을 당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이재명에게 약자가 된 거다. 이런 등등의 이제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실제 뭐 진짜 보수 괴멸자다. 지금 탈당하라. 뭐 이재명과 부부 동반 골프 제안 진짜냐. 총리 후보 민주당의 구걸 말고 될 때까지 후보되라. 뭐 이런 등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사나운 당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좀 더 취재를 해서 네. 다각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내려왔어요. 브리핑룸에. 네. 그래서 기자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으니 그것은 바로 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이분과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아주 개인적으로 네. 이분이 뭐 대변인 할 때도 뵙고 네.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할 때도 공보 역할을 같이 하니까요. 수사에 대해서 네. 자주 뵀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보수 언론하고 진보 언론이 살짝 갈리는데 진보 언론인 한겨레에서 왕수석의 부활 뭐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윤 대통령하고 나이는 같습니다. 그러나 선배죠. 네, 예. 5년. 대통령이 오래 공부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방금 전에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런 네. 내용입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기획통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얘기는 국회 업무 그리고 수사 지휘에 능하다는 것인데 그가 법무부 검찰과장 그리고 검찰국장을 역임한 인사통 맞아요. 네.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윤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뭐 인사검증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단이 법무부로 갔었는데 네. 다시 이것을 부활하면서. 민정수석실로 원상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김주현 수석이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그것은 야권에 대한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뭐 이런 것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예상이 된다. 앞으로 요새 조국 대표가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쓰세요. 네. 얼마 전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네. 그리고 이제 뭐 쭉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만간 검사가 잘하네. 잘하네인가요? 예. 검사 질하네인가요? 검사 질하네. 질환은 네. 네,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좀 셉니다. 예. 네. 자, 공당의 대표인데 여튼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발탁 배경이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법조 기자를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김주현 그 민정수석은 상사를 잘 보조하기로 검찰에 정평이 난 사람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력을 말씀드리면 네. 이분이 김주현 민정수석 이력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넘버 2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넘버 2. 이분이 법무부 차관도 지냈고 네. 대검 차장도 지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예.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자리고 예. 그리고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예요. 각 조직의 넘버 2를 2번이나 했는데 이런 검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모셨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모셨고 그다음에 김순환 검찰총장을 모셨는데 예. 두 분 다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사
상사 보좌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1인 지하에서는 굉장히 왕수적 노릇을 하기에 네.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검찰 조직 내 검증이 끝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럼 왜 그래도 연수원 기수가 18기고 김주현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23기인데 네. 야 그래도 5기 선배인데 이거 좀 껄끄러운 광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아니야? 텐데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서울대 법대로 돌아가면 예. 김주현은 81학번, 예. 윤석열은 79학번입니다. 아, 형이네. 그렇기 때문에 법대에서는 또 그 선후배 관계가 전도돼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사를 잘 모시는 김주현에게 검찰 조직 내에서의 5기 차이는 예. 서울대 법대로 그 타임머신을 돌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이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학번으로 하면 윤 대통령이 선배, 위에요. 네. 예, 위가 되는 두기수 거고, 선배예요. 예. 두기수 선배가 되는 거고, 대통령 오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연수원 기수는 5기수가 네. 후배다. 그러나 이게 연수원은 그렇지. 연수원이 센가요? 학교가 센가요? 사실 연수원 선후배가. 기수가 연수원 기수가 더 세다 뭐 이런 한데 얘기. 근데 학교 기수가 섞여 있으면 사석에서는 네. 사실 저도 많이 봤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장점이 뭐였냐면 네. 이거 장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술자리에서 연수원 기수 선배가 있어도 네. 형이라는 호칭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윤 대통령. 원래도 왜냐하면 나이가 워낙 많은데다가 네. 대체로 검찰 사회 자체가 서울대 법대가 굉장히 주류기 때문에 네. 법대 학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섞여 있다가 일을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술자리나 사석에서는 네. 호영호재하는 관계가 전도되는 경우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혀 껄끄럽지 않은 네. 상황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 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당선인이 CBS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5대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자리여서 왕수석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권력 남용이 문제가 됐던 자리다. 민심 청취하려면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야당 대표 자주 만나고 도어 스태핑 재개하고 기자회견 수시로 하면 된다. 이거는 검심 청취용이다. 검심 청취. 검심 청취용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 컨트롤을 위한 조치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한 건데 네.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사실 민심청취라고 하는 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만 듣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본인한테 편한 이야기를 못 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편한 이야기, 반대쪽 이야기 혹은 비판자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인데 하다못해 요새 조선일보는 열심히 읽어도 민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민심을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박은정 당선자 이야기처럼 검찰 통제, 검심을 읽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요. 네. 왜 이 시국에 이 시점에 네. 공약을 깨면서까지 돌아왔느냐라고 네. 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사법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김지현 수석은 넘버2로서 윗사람을 잘 모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면 결국 민정수석 바로 위에 누굽니까? 대통령 잘모시려고 지금 역할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은 검찰 컨트롤이 가장 본인의 남은 3년 임기의 중요한 미션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한 통치 기구를 통해 가지고는 본인이 지고 가겠다. 네. 내가 3년 잘 버티면 어떻게든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대통령은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제가 합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뭐 이제 편의점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법조에서 검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네. 민정수석, 검찰총장,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3자가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사실은 인사안을 놓고 누구를 어디 보내자는 얘기를 굵직한 것만 얘기하겠지만 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통 3대 3대 3이라고 얘기합니다. 333. 333이라고 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당시에 보통 보면 기수라는 게 민정수석이 사실 제일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차관급 공직자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거고 그 장관급 공직자들이잖아요. 예, 검찰총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법무장관 같은 예, 경우에는 예. 그렇지만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입김이 센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김주현 수석은 어떻습니까? 연수원 18기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은 17기예요. 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몇 기입니까? 27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후배와 인사판을 놓고 얘기하면 예. 그 입김이 누가 더 셀 것인가? 예. 그건 명확한 부분이 있겠죠. 더군다나 예. 예. 하나 더 말을 보태면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네. 검찰을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9월이면 임기 만료로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김주현 수석은 언제 왔어요? 5월에 오늘 와서 앞길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제 왔어요, 어제. 현장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사도를 놓고 봤을 때 네. 누구한테 더 누구 말에 더 의존하고 누구를 당장은 더 기댈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 그런 역학구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예. 들어온 사람 이런 차이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비중이 있는 여러 가지 인사 과정들을 비춰봤을 때 김주현 수석이라는 게 그립감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예. 더군다나 기획통이고 검찰국장과 과장이 뭐냐면 결국은 검찰 예전에 제가 일화 하나 말씀드리면 네. 검찰국장 방에 네. 제가 한번 이제 그 인사 앞두고 네. 문을 열었다가 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이렇게 밀어냈어요. 방문 보통은 이제 아, 기자가 오면 이제 차라도 한 잔 마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인사를 앞두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정말 이제 법무부 과천에 갔다가 열었는데 화들짝 얘가 알고 온 사람처럼 알고 보니까 며칠 있다 인사가 나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미 뭐 현황판 같은 게 있고 바둑돌 논다고 하는데 예. 보통 전국 지도 같은 걸 그려놓고 이제 임지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정해놓고 예. 그만큼 예. 그 어떻게 보면 보완 능력이 중요하고 예. 그만큼 뭔가 좀 권한이 큰 그런 자리인데 기자가 왔어. 네, 그 검찰국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누구를 어디 보내야지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 대통령은 사실은 기획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는 수사통이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은 민정수석 통해서 내 수사는 내가 처리한다 했던 네. 게 아직도 자신감 뿜뿜인 거예요. 자기 수사에 나는 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네. 확신이 있는 거고. 근데 네. 그럼 김주현 수석은 왜 불렀냐?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인사라든가 자기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위기를 돌파할 때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참모로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네. 플러스 알파로 김주현을 기용한 거다. 그럼 그 안전판은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니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예. 그 안전판은 누구로 했을까? 예. 이원모로 한 겁니다. 이원모. 이원모가 왜냐하면 이원모는 검찰 출신이고 예.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심지어 용인갑에 공천도 받았고 예. 그분이 갑자기 이시원 공직기관에서 나가고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검찰 내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들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김주현이 못 챙기는 부분은 또 이원모가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아. 상호 이제 마찬가지로 네. 보충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원모 수석은 사실은 원래 다시 오면 안 되는 분이고 예, 비서관. 그리고 네. 이분의 부인이 네. 그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를 타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됐고 그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와도 예, 그런 관계 뭐 문제라든가. 친분 관계 네. 때문에 뭐 미리 가가지고 뭘 한 건지 뭐 무슨 역할을 한 건 뭐 했냐 뭐 이런 외교부가 부글부글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네. 정부 외교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예. 외교부가 지금 굉장히 수면 아래서는 아주 이제 그리고 호주 대사 부글부글 문제도 한다고 그렇고요. 하고요. 예. 예. 멀쩡한 호주 대사 갑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네덜란드에서 초치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덜란드 여러 가지 초치- 문제점들이 영국도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영국도 초치당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 김종대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도 부글부글 뭐 난리인데 지금 검찰은 괜찮은 거네요. 검찰은 사실은 예. 되게 제가 경험해본 검찰은 정무 감각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늘 그 정권의 향배라든가 네. 정치권의 그런 여러 가지 소용돌이들을 잘 예. 관찰하고 있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까 언론지상이 소개한 대로 왕수석이 왔고 예. 이분이 올드보이의 귀환인데 그 이유는 당연히 예. 인사권을 통해서 주무르겠다는 의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뭐냐면 민정수석실도 인사를 하려면 김주현 수석은 말 그대로 올드보이입니다. 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 그 언론사를 편집국장은 아니겠죠. 네. 예를 들면 편집국장 밑에 있는 정치부문 에디터를 하다가 네. 떠났다 10년 있다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말진 기자였던 친구가 지금 차장이 되고 뭐 네. 부장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를 해야 돼요. 네. 그 새로 들어온 친구는 또 아예 몰라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의탁할 사람이 있어도 정보를 뭔가 수합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김현장이 있긴 했지만 네. 검찰의 내밀한 정보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민정수석실에 가려면 그럼 어떤 사람이 가야 됩니까? 아마도 이제 수사관들이라든가 네. 검찰 동향 정보에 민첩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기울어진 배로 보이는 대통령실에 네. 더군다나 역할이 그런 말 그대로 칼질을 한다거나 네. 사법 리스크 해소로 보이는데 어느 예를 들면은 그 직원들이 선뜻 민정수석실의 인사 제의에 응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없지 네. 지금도 없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인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좀 예고를 드립니다. 네.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올드보이인 선배가 갑자기 와서 야 옛날에 나 때는 이랬어 뭐 이러면서 막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면서 반발할 가능성, 젊은 검사들이 반발하거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이 좀 드네요. 민정수석이 없던 시절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는 제도를 없앤 거고 네. 앞에 있던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있던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었죠. 예. 그다음 신현 수석이 왔는데 예. 조기에 나갔잖아요. 맞아요. 검찰 출신인데 예. 그것도 이제 박범계 장관 인사 문제로 다투다 네. 나갔고 그 이후에 누구 시켰으면 감사원 출신 시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인사에는 민정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시대를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길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7년 만에 예. 진짜 민정수석이 등장한 겁니다. 인사권 예. 행사하겠다고 하는. 예. 그러면 그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여부는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파열음을 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갑자기 들어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검찰이 될지 무슨 소리야라고 반발할지 그거 봐야 그거는 되는 거죠. 검찰 네. 내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말 과거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한 조직 상명하복으로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뿐만 아니라 사실 뭐 검찰 조직 문화가 그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바뀌었다 이런 지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누구보다 정무적인 기능이 뛰어난 조직, 뭐 이게 네. 칭찬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부장검사 이상급들 방 가면 하루 종일 YTN 틀어놓고 전국 부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보다는 전국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예. 게 실제적인 기자로서의 네. 체감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조직이 장악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힘 빠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2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됐다라는 평가가 파다합니다. 검찰이 과연 그걸 모를 것인가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것을 캐치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특수부 검사 3명을 붙여가지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든 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은 자기네들 조직의 미래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도 결코 그 김주현 삭발하지 수석한테 줄 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니, 댓글 하나만 소개해드릴까? 네, 댓글 있어요? 우리 관욱진 진관욱님인 것 같은데 네. 구교영 평론을 구수하게 한다 한 거예요. 밑에 이제 브랜드리님이 구수를 했으니 이게 저는 구수 안 했습니다. 뭐 댓글까지 읽는 네. 여유,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다 모든 게 이렇게 쭉 점처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총선에 이길 줄 알았다가 총선을 그야말로 대패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닥칠 문제가 첫 번째로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게 이제 최혜병 특검이 될 것이고, 실제로 영수회담을 비선을 통해서 독대를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홍철호 수석이. 그래서 민주당의 천준호 실장이 그런 거 없다. 그거 없으니까 기자들한테 아예 독대는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걸 아예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홍철호 수석은 계속 독대를 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 의혹, 추정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난 거죠. 두 교수님을 통해서. 예? 이게 너무 전부 다 순수하세요. 너무, 네. 너무 네. 퓨어하게 네. 그냥 막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 국면에서 지금부터는 보수가 어떤 결심을 할지, 그죠? 영남의 보수, 수도권의 너무 보수, 주목되죠. 네. 이 어떤 움직임을 네. 벌일지,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할지.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전당대회 그리고 차기 주자로 뭐 이를테면은 나이연대 방식으로 나경원 대표가 유력할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또 사진이 또 나왔다고 하대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출격을 하게 될지 그렇게 해서 이 판이 어떻게 뒤집힐지 그분은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각을 네. 세게 세울지 더 이상의 폴더 인사는 없다 이렇게 나올지 이거 취재할 게 너무 많네. 예? 근데 이게 한동훈 일이 위원장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지금 예. 그 정부 여당 주변에 둘러싼 총선 패배 책임론 결국 네. 백서 TF도 꾸리고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우리 뭐 두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금 패배 책임을 몰아주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어제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 말이 결정적이었는데 네. 어제 총선 참패한 원인 비대위원장이랑 결국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가리고 그 토대 주춧돌 위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건데 프레임 구도를 잘 짜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얘기하면서 그 쉽게 운동권 심판론과 2조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네. 결국 지금 백서 TF의 문항에서도 네.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부각돼 있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낸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이 결국 한동훈 책임이 될 것이고 결국 임기 3년 남은 대통령을 결벌하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싹을 자른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더
점점 더 조급증이 생길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윤상현 의원이 오늘 아침 그 라디오에 B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한동훈이 다시 나온다. 아, 차라리 그만두지 말았어야 됐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 아니니까 윤상현 의원 본인도 도전할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책임자라고 완전히 지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가능성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전당대회가 좀 미뤄진다는 거 아니에요?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네. 6월에서 7월 사이에 안 되고 좀 더 늘어진다. 네. 어당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당팔이 아닌 거죠. 이제 당장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조금 더 비대위원장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실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왕수석인 김주현 수석이 와서 어떤 기획을 네. 하게 될지 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대통령실이 보고 있는 검찰 내 구도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한동훈, 이원석 그리고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한편이라고 보고 네.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컨트롤하는 박성재, 김주현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된 게 소위 말하는 유난 갈등 1차 있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네. 한참 추울 때 예.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 90도 폴더 인사하고 끝냈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요.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오밤중에 비어있던 법무부 장관 인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관 인호공 차관이 직무대리를 오래 하고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 이제 그 밤중에 속보성 인사를 해버렸거든요. 이것이 대통령 머리에 이제 이 모든 권력 지형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판단 그리고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법적인 이슈,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모든 걸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튼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가지고는 정권과 부딪혔다라고 하는 게 파다한 이야기고 네. 그 안에서의 라인업이라고 하는 게 송경호, 이원석, 한동훈이 한편이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셋이 그다음에 윤석열, 박성재, 김주현 3명 3대 3인데 다 검찰이에요. 검찰의 어떤 갈등과 분화로 이게 판이 깨질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면서 이원석, 송경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7월, 한 사람은 갈 9월에 사람들이긴 집에 하죠. 갈 감참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는 그렇다면 사실상 이쪽이 좀 그립을 세게 쥐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결국은 구도로 봐도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결국 인사 시점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의 핵심 축이지만 네. 오는 9월에 이제 퇴임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시점에 쉽게 얘기하면 인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에 인사를 할 것인가 예. 이런 결국 시점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물론 수사 여하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종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수사 여하가 결국 인사 시점을 결정할 것 같고 대통령실도 그런 걸 보면서 아마도 간보기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넉 달 안에 이원석 총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조사하고 세게 수사의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거는지 아닌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그 광주 고검장 출신인 양분한 당선인 출연을 했는데 그 민정수석한테 대들어서 자기 수명 단축할 그러니까 인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검사장 승진 앞두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용감한 검사 나는 본 적이 없다. 네, 자기 인사 그 말이 문제를 맞을 걸고 거예요. 예, 그런 검사 없다. 양부남 그 당선인이 제 예. 기억이 맞다면 예. MB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 1, 2부장이 있고 3부장이 이제 어떻게 후임 부장인데 네. 호남 출신인데 그 네. 몫으로 기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굉장히 정통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립니다. 예. 예, 참고를. 예. 정통하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장면들이 검찰 개혁의 이유를 아주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검찰 인사라고 하지만 이런 인사들이 급수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의 중심과 권력의 핵심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던 자체가 얼마나 이 검찰이 정치화되어 있고 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업으로 한과 윤이 다시 부딪힌다면 결국 국민들 눈에 보이기에는 검사들이 자기 내부 정치해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은 또다시 또 다른 검찰 개혁의 목소리와 여론의 어떤 그 불지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대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러니까요. 된다니요. 지금 흘러간 물레박
방아 바퀴를 다시 또 한번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김기춘 왕 실장이 생각이 나는 건지 네, 박근혜 정부의 말기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리고 본인도 사법 처리가 맞습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주현 수석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뭐 그런 건 네.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민정수석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지금 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법리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네. 주로 따지는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본다면 특별감찰관실이나 제2부속실은 미래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더욱 설치가 필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민정수석실은 밖에 대한 통제를 주로 한다고 한다면 특별감찰관실과 제2부속실은 안에 대한 통제, 네. 예를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영분에 대한 통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받고 뭔가 영부인의 의혹이 다수 제기된 상황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미래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껄끄러워하는 이유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방어적 기제 그리고 앞선 범죄 의혹 자체도 스스로가 부인하는 형국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아까 좀 많이 이상했는데 어제 대통령 발언 가운데 주목을 주면서 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한다.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부권 수사의 행사하겠다. 대상. 아, 거부권 행사하겠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네.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네. 그러니까 네. 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런 조언들이 네. 꽤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그냥 심플하게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워낙 보고요. 훌륭한 분이시라.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조건부 거부권이라고 하는 결국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 네. 그다음에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3개월 후면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또 특검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우리가 참모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대통령이 못 받아들였던 걸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KBS 신년 대담 때도 그때 네.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감 정도는 발표할 것이다라고 네. 했거든요. 맞아요. 유감은커녕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그 영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심지어 박절하지 못해서 예.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과 기대 수준에 비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더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네. 대통령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주목을 쥐었다는데 지금 점점 사태 국면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대표적인데 네. 아시다시피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가가지고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냈고 맞아요. 예.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이미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그걸 반려했다는 사실상 반려를 예. 했다는 거고 물론 명목상으로는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의로 사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점점 김기환 사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일에 그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 당일 네. 지난해 8월 2일이죠. 예. 당일에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국방부 장차관이라든가 네. 국가안보실도 임종득 2차장과 통화했기 예. 때문에 혹시 이 사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로는 임성득도 이제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임성득 사당장과도 소통한 임성근. 사람이거든요. 네. 임성근.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중간 고리로서 요체가 되고 대통령실의 문제를 뭔가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점점 더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지난번에 지휘서신을 보내서 정말 감내할 수 없는 예. 고통이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시사함으로써 뭔가 자기 고백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네. 우리 장윤선 앵커님 표현을 빌자면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예. 자기 손아귀에 벗어난 문제가 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 우려가 되는데 아직도 자아 인식이라든가 상황 인식이 예. 부족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저 두 차례 박정훈 대령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처음에 그 얘기를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군인 사회니까 우리는 뭐 군대는 안 다녀왔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선후배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였고 그러니까 정말 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렇게
박절한 형은 인간적으로 아닌 거예요. 좋게 인간적으로 평가. 좋은 예, 사람으로 예, 평가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뇌가 굉장히 클 거다. 아마 김계환 사령관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받들어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판단도 하지만 지금 보면 불이한 일에 협조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내적으로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양심 선언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불가능한 예.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아니 근데 제가 추측을 어제 또 해봅니다.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네. 얘기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우리 정부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아꼈는지 모르겠는 게 이 사표 인기보장. 미술에도 물었더니 네.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네. 인사 조치를 한다면 네. 그 자체로도 도의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가로 열고 복적 판결이 가로 닫혀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확정되지 않았는데 누가 고발해서 조사받는다는 것만으로 직위회자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된다면서 법과 규정에 의해 매사를 판단하기 장관으로서 옳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 문제가 불거지면 대기 발령을 하거나 그렇죠. 직위회자를 하고 사퇴 추이를 본 다음에 복권을 시키는 게 상책인데 그렇죠. 왜 해병대 사령관은 이런 그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례와 어긋나게 네. 취급하는 것인가? 네. 저는 정말 공무원 그 징계 문제라든가 이런 비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태도는 처음 봅니다.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바로 면직하지 그렇지 않았나요? 않았습니까? 네, 예. 기소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KBS 이사장 어땠습니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법인카드 뭐 사용하나 뭐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윤석열 정부가 김계환 사령관에게는 유독 각별하시다. 따뜻하다. 예, 매우 따뜻하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기자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했던데요. 네. 실제로 이제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군령의 어떤 군령권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때 정말 어떤 그 문제적인 상황이 생겨가지고는 이 빨리 이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리에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정말 생각하는 보수 차원에서라도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간 지금 벌써 지금 시간이 네. 51분이 네. 지났는데 그래도 이건 꼭 여쭤봐야 됩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기자회견 내일 열립니다. 시사인도 예, 저희는 출입이 아니어가지고 출입이 아니에요? 예. 오.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예. 원래 대통령 씨 문재인 정부 좋아하겠는데. 때는 출입했어요. 예, 그때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출입했다가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페널티를 준 건 아니고요. 네. 거기에 맞는 조건들이 이제 뭐 매일 가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주간지로서 그걸 좀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희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출입 기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안 돼. 이번에 미디어오늘에서는 대통령 국무회의 보도자료 발언과 실제 발언이 좀 달랐다는 걸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출입 정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천공 관련된 보도를 했다고 해서 지금도 출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소통을 강조하고 소통 때문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까지 천문학적 액수를 들여서 옮긴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통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인 기자들하고의 소통이 이렇게 안 된다. 언론 자유지수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15단계나 추락을 했고 지금은 문제 있음 단계로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어쨌든 합니다. 경향신문은 가시죠. 네, 저희는 예, 뭐 중앙지기 실기자가 때문에 갑니다. 네. 예. 무슨 질문할까요? 질문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은 과연? 뭐 그런 게 화두인데 예. 저는 이제 그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022년 8월에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반면교사로만 삼으면 된다. 당시 제가 주제를 살펴보니까 주제가 대통령에게 듣는다더라고요. 주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묻는다로 네, 바꿔야 그렇죠. 바꿔야 되고 된다. 그래야지 뭔가 네. 이제 공수 전환이 있고 네. 기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성실하게 답고 의무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통령에 묻는다로 이제 주제부터 바꾸자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지난번 그 기자회견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충분하게 대리권을 행사 못했다는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여러 가지 의혹이나 비선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질문권을
부여받은 12개 매체 중에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개운하지 않은 기자회견, 맞아요. 뭔가 우리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기자회견을 네.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질문을 꼭 이렇게 불편한 질문이라도 감내하고 기자들이 먼저 선공을 하는 네. 기자로서의 의무를 반드시 다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당시에 보면 12개 매체에 시켰는데 네. 보면은 매체 유형별 안배를 너무 기울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외신은 뭐 3개, 통신 2개, 경제전문 3개, 네. 지상방송 1개, 중앙편성 채널 1개, 네. 중앙일간지 1개, 지역일간지 1개 하다 보니까 경향신문 질문권을 못 가졌습니다. 몰라요. 제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네. 확인이 안 되기 아니, 때문에 들었겠죠, 당연히. 뭐 이제 못 받았는데 네. 이런 매체 유형별 탕평책을 쓰지 마라. 아, 그 대변인실은 네. 그렇죠. 그 탕평책에 벗어나서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돼야 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답변이라는 게 결국 불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는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기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남이 질문하면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을 물기가 참 어렵게 느껴져요. 네. 근데 그 질문을 충분히 방비해서 해서 네. 기자들끼리 이 부분은 협업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국민을 대리해서 우리가 네.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주어진 게 대통령이 준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이 준 것이지.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직조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정물 김건희 여사 질문, 최상병 특검 질문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통령이 순수한 뭔가 명백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우리 구교영 기자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질문권은 대통령이 준 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묻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거 질문했다가 나중에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회사한테 무슨 불이익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건 좀 회사를 위해서 나의 취재를 위해서 좀 참아야지. 네. 이게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물어야 될 거 확실히 물어야 된다. 이제 기자라면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맞는 그런 질문을 던져 주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김수경 대변인 뭐 기자들하고 뭐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매체 유형별 탕평을 반드시 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 유형별 탕평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수경 대변인 빙의를 해봐도 네. 예를 들면 그걸 보고 고르는데 네. 유형별로 생각하기 어렵고 선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대충 이렇게 준비를 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김수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그 입장이 돼도 유형별로 누가 하나 카운팅하면서 뭐 이렇게 쉽지 않아요. 뭐 그게. 그 자리에서 직자적으로 네. 할 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기자적으로 이렇게, 네. 그 자리에서 직자적으로 했다. 그 후폭풍을 김수경 대변인도 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네. 기자 출신인데 그 기자들한테 그걸 시달림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 자리에서 직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 내부에서 회의할 거예요. 회의에서 아무개 기자, 어느 사 아무개 기자에게 이 질문권을 주자. 물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질문을 협의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런 게 방식은 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어볼 건지 누가 너 뭐 물어볼 거야 네. 이런 거 그런 거 협의해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네. 갖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기자단이 그런 기자단이 차라리 아니더만요. 뽑기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전체 명부를 집어넣고 저도 그게 좋다고 대변인 생각해요. 하나 뽑고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시사인의 그 김은지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이렇게. 그렇죠. 저도 네. 그게 국민들이 굉장히 보기에 아주 공정하잖아요. 보입니다.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잖아요. 보니까. 네. 공정과 상식에 네. 입각해서 투명한 유리통 안에 네. 회사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흔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뽑아서 질문하는 저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투명한데 좋은데요. 예. 뭐 안 늦었어요. 오늘이라도 그 투명 네. 유리한 뭐 다이소 가면 팔거든요. 일단 그걸로 박스 기사 하나 완성입니다. 예. 네. 기사 줄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자들도 기죽지 말고 똑바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은 현장에 계시면 윤 대통령에게 꼭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법과 관련된 걸 물어보면 결국 대통령이 본인이 알고 있는 법리 설명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최상병 사건의 팩트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30일에 그 실제로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서 어떤 지시하셨는지를 물어봄으로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사실은 오로지 대통령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답변들을 통해 가지고 향후 전국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 구교영 기자님은 가시면 뭐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연장에 마찬가지인데 네. 국가주장 의혹 김건희 여사의 같은 네. 경우에도 대선 후보 때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본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는데 이후에 뭐 뉴스타파라든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네. 수익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당위의 영역보다는 뭔가 팩트의 영역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공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언론을 줄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주려면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 뭔지 지금 이게 이 와중에 그런 말을 한 맥락이 뭔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은정 대변인은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몇 %면 물러나시겠습니까? 예, 이거를 물어봤다고 하고요. 댓글에 김순화님께서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이걸 물어보면 입틀막이 될까요? 이제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건건이 그렇게, 뭐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기자들이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당인으로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날 의향이 없으시냐. 네. 그럼으로써 만남을 좀 주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질문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사과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에게도. 예, 맞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왜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영수회담 때 설명을 했다는 거 법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59분 말씀할 가능성이 있으셔서. 그렇죠. 법으로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께도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라. 예. 그러니까 다 아니까 꼭 설명하고 싶다면 그 설명 자료를 부침해서 기자들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각자 기사 쓰니까요.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아이고 10시가 넘었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됩니까? 김희지 기자님? 추경호 의원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나요법이 요새 또 다시.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이종배, 송석준 두 후보는 뭐 그냥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이분도 사실은 그럼요. 중진이시죠. 예. 그리고 추경호 의원도 사실은 그 뭐 찐윤은 아니지만 그렇죠. 친윤 아니에요? 예, 사실 3명 다 친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강하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기재부 장관을 하면서 당내의 의원들과 스킨십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예산이라고 하는 게 현안으로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추경호 의원이 좀 우위에 서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다만 나오는 다른 후보들은 뭐 흔히 말한 페이스메이커다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선거는 의원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나와야지. 특히 중진들은 존재감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이후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출마를 계속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원내대표 선거 맞추기 제일 어려운 것이어서 맞아요. 약간의 여지를 남겨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 출마한다고 나는 책임감을 느껴서 원내대표 불출마를 진즉부터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 오늘 누구 나옵니까? 오늘은 1부에는 뭐 이현주 의원이 나오고요. 당선인이 나오고 2부에는 이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그다음에 이제 허재무 씨, 그다음에 장성철 소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내일 출연자가 뭐 굉장히 주목되는데 극비여서요. 제가 아싸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춰보세요. 내일 아주 출연자가 주목이 됩니다. 그분의 기자회견 평가가 아주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은지 뉴스인 누구 나옵니까? 저희가 수요일은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고정이신데요. 같이 페어로 나오시는 분은 이제 공수처와 검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차규근 당선자가 나오시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내일은 김성애 당선자, 천하람 당선자가 대통령 이제 그 기자회견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는 취재 편의점 그리고 오후 4시에는 구경의 정치비상구 그리고 5시에는 김은지의 뉴스. 저희가 시간 안배를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새 프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